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는 빠숑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입니다.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지금 강북의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을 찍었고요. 중랑한 매매가 상승률 1위고요. 성북과 노원도 전셋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으로 강남 집값이 하락했다라고 썼길래 저는 보면서 좀 화가 났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는 헤드라인을 잘못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계속 시장의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블로그나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은 이번 규제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탑2인데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국평 기준으로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작년 7, 8월 사이에 72억에 거래가 됐었고 72억? 1년 예. 동안 더 올라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섰다는 얘기고요. 서초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네. 작년에 국평이 72억에 똑같이 1년 전에 거래된 다음에 한 번도 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 8월 달이 고점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에서 좀 조정이 살짝 되거나 보합이었었는데 과하게 올랐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 등 개선안이 나온 다음부터는요. 오히려 하위권 아파트들이 더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그대로 들어갔었고 지역에 대한 규제도 하나도 안 풀린 상황에서 지금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받아 살 수 있는 게 중하위권. 그러니까 서울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위권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네네. 도봉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직 대출도 나오고 아직은 접근해 볼 만하니까 여기로 다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빠숑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빠숑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빠숑님을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초고가 주택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지금 호가를 낮춘 매물들도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올랐던 부작용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책의 영향입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 있어서 내린 것은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조정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세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공정시장 가격도 똑같고 세율도 똑같은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그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 가격 상승률만으로 또 보유세 부담이 되는 층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강남권 특히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거의 40% 50% 육박한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8월 3일 날 세제 개편안과 상관없이 그건 적용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 나온 걸 감안해도 지금 조정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니라 작년에 70억에 거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50억, 60원대에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이제 그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거래된 것들을 조정이다, 하락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대출도 막히고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빠지는 건 또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이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과열 거래였던 거네요.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는 강남 3구랑 용산구가 크게 올랐었고요. 72억 찍을 때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의 2배 올랐어요. 그 큰 금액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이 없어요. 동떨어져 있다가 여기는 서 있고 이제 밑에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주간 상승률이 0.4%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여론까지 나빠지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총선 망한다 이런 소식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으세요? 좀 손은 보긴 볼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개정 세제 개편을 해서 바뀐 부분들을 좀 크게 체크해 보자면은 다주택자 규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완화되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고 그냥 늘 최고가 중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의 맹점, 좀 핵심은 1주택자들 규제였었거든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들 그리고 또 부부 공동명의 이런 쪽이 이제 공격 대상이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은 바뀐 게 없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원점으로 괜히 자본만 만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혼란만 가중시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이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릴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모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그 민주당 이번에
세제 개편을 검토했다고 하는 네. 의원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네. 반대했었대요. 예. 예. 뭐 일부 의원님들은 반대했을 수 있죠. 반대했었는데 예. 그냥 그 관료들이 밀어붙인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윤희석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전 의원이죠. 아니 대통령님의 의중을 관료들이 만든 건데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네네.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세제 개편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완화 시뮬레이션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걸로 보세요? 완화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중과를 하지 못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공제 소유를 이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완화가 아니라 그냥 강화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동일시하면서 투기적인 세력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네. 비거주는 부동산 투기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동의가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거 딱 한 질문을 반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전세 월세는 도대체 누가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되지 않으면은 비거주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공격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간 임대 시장에서 90%를 민간 임대하시는 분들이 비거주 1주택자들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비거주 1주택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고 싶으면은 공공에서 전체 임대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체 시장에서 90%를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했을 때 전세 월세를 누가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피켓 들고 나가서 이렇게 좀 오히려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요 약속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네. 자, 어떤 분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1주택자만 비거주 이야기를 하는데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거주 비거주를 압박하는 거는 거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개별 과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정말 세제를 강화하고 싶으면은 비과세 구간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하는 그러니까 비례과세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큰 금액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재산세 비율을 0.5로 정해놓으면은 뭐 1억이면 0.5%. 100억도 0.5%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각각 해서 비과세는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할 텐데 이게 우린 누진과세고 또 초기 또 12억 이하는 또 비과세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지 시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예외를 만들고 중과되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좀 세제 좀 단순하게 하자고 기자들도 좀 도움도 받을 겸.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좀 정도 이상으로 복잡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 이게 웬 뒤통수냐. 뭐 빠시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1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 지표로 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이건 통계청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이제 부동산 정보원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228만 명 정도가 228만 명. 예.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중에서 몇 명이 비거주고 몇 명이 실거주인지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알 수도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도 이거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 세대가 훨씬 많다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방보다는 비거주 주택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되는 것들이죠. 예.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가 1,268만 가구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938만 가구가 1주택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4명 중에 3명이 1주택자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자들을 건드린 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실거주하고 있지만 언제든 비거주 할 수도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다 건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뭐 교육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보양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 상황이 맞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자까지 다 건드렸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큰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2주 연속 크게 낮췄거든요. 원래 호감이 훨씬 많으신 분이었는데 지금 비호감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갤럽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요거는 뭐 1,000명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표본 오차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
13.1%포인트, 응답률은 9.7%였는데 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45%, 긍정적이 24%,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더 적게 해야가 40%, 더 많이가 27%였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는 거는 이 지표로 딱 나오는데 조금 전에 서울 기준으로 2주택자 규모가 228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거주, 거주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전제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봤던 그 프로에서도 성의의 피해자가 양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이 안 좋았으면은 그럼 밀어붙였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228만 명 중에서 비거주가 몇 프로고 실거주가 몇 프로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제도의 정책의 개선을 만들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큼 발생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추진하겠다고 했던 의지가 보였던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 추진한 거죠. 그럼 네. 정말로 뒤통수 때릴 의도가 있었다. 뒤통수가 아니라 이건 알 것이기 때문에 네. 앞통수를 때린 거죠. 앞을 때려버린 거구나. 더 기분 나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창에 제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요거는 조금 이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원래대로 돌리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면서 이게 또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께서는 비거주 1주택자 원칙 완화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요거는 일단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제도였으면은 네.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들 찬성할 텐데 애초에 좀 생기면 안 되는 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저는 제일 나쁜 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이 있는데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1개만 예외가 없고 9개가 다 예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아예 바꾸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제도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 때문에 나머지 9이 희생을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이거든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9개로 부족해서 예외 조항을 한 몇천 개를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좀 수천 개의 예외 조항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법을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은 없애고 폐지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내용을 보니까 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9억에서 다시 14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원래대로 12억으로 간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게 목적인지 시장의 안정이 목적인지 시세를 낮추는 게 목적인지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시세가 올라간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중산층 이하 계층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 가격이 강북 같은 경우 10억 원 올라갔잖아요. 네.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옛날 기준보다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온 기준으로 대출이든 세금이든 이런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불이익들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또 예민한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나왔던 건지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건 있습니다.